어제 소개하려다가 다 하지 못한 태용호 공사의 남한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이 뭘 해도 지금 이렇게 통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 두 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된다. 실제 보궐선거에서는 12개 중에 11개, 그 중에 또 경북에서 치러지는 김천 선거 하나는 무소속이 더 앞서 있다. 이래서 한국당이 하나도 못 얻고 11개가 민주당에 가고 무소속이 1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광역단체장은 17개 중에서 지금 제주도,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충남 정도가 조금 기대해 볼까? 나머지는 기대 난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민주당은 12개쯤은 굳혔고 그 중에서 민주당이 14개가 되느냐 12개가 되느냐 그 사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압승을 할 만큼 잘했는가? 보수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는가? 언제까지 보수가 욕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가? 그럼 이 정권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은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태용호 공사의 말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런 광풍이 불고 있냐? 지금 대북 드라이브만 해도 엄청난 광풍인데요. 이런 광풍이 부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이게 뭔지 고민도 안 합니다. 경제가 엉망이라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유지되면 3년 누적으로 일자리 32만 개가 감소할 거라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면 잘했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 이성을 상실하고 한마디로 광기에 휩싸인 사회냐? 자, 태용호 공사의 진보 보수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이 어제 신문에 실렸는데, 진보는 선전에 능하고 개인과 조직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4.27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구호를 들고 생중계를 통해 김정은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독재자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근사한 쿨한 젊은 지도자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 같다. 반면 보수는 목소리들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몇몇 정치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즉 박사모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지도자를 잃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풍요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사회적인 논쟁에 굳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반면에 진보 진영은 이른바 헝그리 정신으로 뭉치는 것 같아요. 창출된 소득을 이제는 시민사회에 평등하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정부의 생각인데 그런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리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용호 공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정은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북한이 2016년 5월 7차 노동장 대회부터 2017년까지를 핵무력 완성 시기로 2018년부터는 핵 보유를 위한 평화 환경의 조성 시기로 잡았다는 거. 딱 맞잖아요. 지금 평화 하잖아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신년사를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는 과정은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기로 했고 단기간에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마무리 짓고 동결 선언을 한다. 이제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화 공세를 벌여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해석되는 북한의 생각과 모습은 진짜 북한과 너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몇 개 숨겨놓은 핵무기는
정치적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지 못해 한국이나 일본에 위협되지 않는다. 자, 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개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비핵화로 포장된 핵 보유국이 되려는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드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북한의 실상을 있는 대로 알리느냐, 자기가 그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이 비핵화 상황을 외무상이자 대미 협상 베테랑인 이용호가 끌고 간다면 상당히 오래 가겠지만 세련되게 한다는 거죠. 김영철이 운전하고 있어 갑자기 언제 멈춰설지 모른다. 북한이 풍계리에 핵실험장 폐기에 국제 전문가를 부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렇게 취소한 것도 그런 삑사리 사례다.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그의 비핵화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고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 주변 보좌관들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고 트럼프한테 조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잘 모르는 남북 관계와 미북 외교 관계에 나서고 있지만 일이 잘 안 될 경우 김정은 대신 숙청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될 때는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삐걱거리면 곧바로 당 조직 지도부가 검열에 들어가고 핵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김정은과 김영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텐데 그게 많을 건데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책임은 김영철이 지게 될 거다. 최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김정은은 뒷점지고 모른 채 할 거다. 지금 미국하고 가는 협상이 결국은 그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 보수 패족 부활하기라는 김대중 고문의 칼럼이 있는데요. 6.13 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전날 있고 이제 종전선언을 한다까지도 하고 보수 내부의 분열도 있고 또 보수 정당의 분열도 있고 야권의 악재는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대참패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당의 둘러리로 구차하게 사느니 2020년 총선을 내다보면서 보수 야당 재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패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이번에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문 정권의 앞날도 순탄치 않다. 김대중 고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얼마 전에 벨벨 특강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면에서 이 정권은 험한 앞날에 직면해 있다. 남북이 잘 돼서 북한을 돕게 될 때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 복지 분야에서 문 정권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것만입니까? 주거, 교육부터 이 정권이 제대로 정리를 하는 사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숫자로 꽤 맞출 수밖에 없다. 그게 엊그제 최저임금이 90%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 이 통계 조작 소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좌파의 안보 혁명도 곧 위기감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시험대에 오를 문 정권의 외교 안보 노선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거다. 평화와 남북 화해의 무지개가 그친 뒤에 다가올 엄혹한 현실은 보수 야당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 사이 미국 역시 트럼프 이후에 새 리더십을 모색할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트럼프가 저짓거리를 하다가 다음 대선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총선과 같은 해에 열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도 한국 정치 지평에 새로운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새 백악관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될 때 20년 총선은 야당에도 긍정적인 변수를 안겨줄 것이다. 새로운 정세와 좌파 기득권 세력의 피로감을 업고 새로운 보수 야당은 활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내일의 보수를 이렇게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3 선거에서 지금의 야당이 충분한 견제 세력으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핵심 승부처에서 완패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며 살아남는데 전전긍긍하면 죽어서 사는 길도 나쁜 선택이 아닐 거다. 차라리 왕창 져서 보수가 새로 태어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지고 이기고가 보수가 끝났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권은 경제에서 심판이 될 것이고 지금 저런 이 북한 평화 사기 쇼도 머지않아 종막을 내릴 거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견해가 일치하고 제가 별별 특강이나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데 그래서 문 정부가 현재와 같은 강도와 속도로 좌파혁명을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견제 논리인데 6개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나 이게 참 그냥 지는 걸 각오하고 구차하게 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보수의 현실이 어려운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단이라도 하나 해서 표 달라고 하는 염치라도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사는 길로 가서 패배의 폐허에서 재건하는 것도 괜찮다. 어설프게 몇 석 건져가 재건하기는커녕 여당의 갑질의 구석에 서서 잡아넣지 마라고 빌면서 지혜를 구걸하는 행태로 사는 야당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총선을 목표로 야당이 재건돼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국민들의 광기는요. 머지않아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든 민주당은 전북에서 하나 지고 하나 이기고 다 졌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또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고 있어요. 저렇게. 자, 이 정권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뭘 잘했습니까? 지금 대북 평화서요.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귀결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트럼프부터 제일 먼저 하차할 거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차하는가 안 하는가요? 자, 그리고 경제는 그 사이에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자, 안보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들이 지금 사회 문제, 교육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나 이런 걸 잘 해결을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정권에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요. 당신들 이번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끝나면 정치 그만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다면요. 두 사람이요. 지금 단일화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해갖고 뭐 하겠어요. 같이 어차피 홍 대표는 지금 지방에 가서 지지 유세를 하면 뭐 지나가는 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고 방해도 해서 뭐 가면 후보들이 딴 데 가 있고 한다며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에서 선거 지휘만 하기로 하고 지방을 돌지를 않는다는데 그렇게 앉아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투쟁을 해야 됩니다. 홍 대표는 미북 회담과 대북 평화 사기 쇼를 거부한다고 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지금 드루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각에 이런 이 경제 위기들을 이 정권이 수습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미북 회담을 반대한다면서 지금 시청 앞에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유승민 대표도요. 거기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요. 뜻을 같이 하는 한국당 의원들
선거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요즘 누가 가도 도움 안 됩니다.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거가 더럽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귀신이 와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0% 안은 뒤집어 질 수 있어요. 근데 선거운동을 당신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운명에 맡기고 모두 주저앉아서요. 보수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지금 오늘 4일, 5일이죠. 지금 지방선거까지 한 8일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투쟁을 하세요. 트럼프한테 경고문도 읽고요. 미국 대사관 앞에 갔어요. 또 서초동 검찰청 앞에 갔어요. 예? 드루킹 특검을 이렇게 장난을 친 검경은 각오하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드루킹 면회도 시도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 농성을 하라는 겁니다. 지더라도요, 장렬하게 산화를 해야 유승민, 홍준표부터 살아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국민들이요, 지금 완전히 패배의식에 빠졌고 또 더 나아가서 보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떠나 있는데요. 장렬하게 산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라는 겁니다. 과거의 좌파는요, 선거가 어려울 때요, 3일간 자지 않고 무슨 72시간 연속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절박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투쟁하는가. 두 사람이요, 선거 결과 어차피 보니까 두 사람 다 집에 가는 거는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더라도요, 장렬하게 뭔가를 반짝 남기고, 그래 내가 화끈하게 나를 불태우고 가버리겠다라고 사심 없이요. 이거 안 하면 당신들이 대표로서 언제 투쟁이라도 제대로 했고, 군시렁거린 거 말고 언제 투쟁이라도 제대로 했는가를 국민들이 기억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제가 당신들도 소중한 야권의 자산인데 제거되는 게 아까워서 이야기하니까 괜히 6월 14일 날 아침에 떠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요. 남자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자기를 불태우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투쟁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보면요, 의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들한테 남은 것은 그겁니다. 그게 보수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 정권을 경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격은요, 선거 패배 이후부터 바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정권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